네, 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어느새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오늘도 이 거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께서 나와주셨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김상호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전군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이 거장의 해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브렉시트 이후에 한 주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장의 대화 첫 번째 주제는 브렉시트 쇼크가 남긴 신엔고 시대입니다. 브렉시트 쇼크가 남긴 신엔고 시대, 김상호 대표님, 네. 이 국내 시장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들어가니까 좀 너무 딱딱하지 않나요? 좀 그런가요?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나요? 편안하게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었던 만큼 결론부터 뭐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우선 딱 이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정말 그 연중으로 본다면 2016년도에 한두 번 올 수 있는 위기였고 또한 기회였죠. 그러니까 본다면은 월요일 오전 6월 27일입니다. 그죠? 근데 과연 월요일 오전에 어땠을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저점에서 심리적으로 너무 꺾여가지고 손절하신 분이 계실 테고, 또는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자 해서 오후까지 그대로, 또는 이제 오늘까지 일주일 내내 올랐잖아요. 월요일 저점 찍고서는 오늘까지 가져오신 분이 계실 테고,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멋지게 거기서 매수를 하셨던 분이 있을 테고,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그날 하루만 하더라도 5%에서 10% 수익이 나요. 그리고 오늘까지 한다면 10%에서 20% 수익이 부지기수로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기회가 과연 1년에 몇 번 있냐면 거의 1년에 한두 번뿐이 없는 기회란 말이죠. 근데 과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중요한 점보다, 지난주 제가 인상 쓰면서 거품은 물지 않았지만 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두려움을 떨쳐내시라,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달라, 이런 말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블랙스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브렉시트라는 게 그게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금은 백조가 나타났어요. 금은 백조가 흑조죠. 그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 금요일과 특히나 월요일 날은 오전에 뭐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올랐을까요? 아니죠, 그죠? 또 뭐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했던 건 심리적인 영향이잖아요. 내가 심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근데 만약에 그 불안한 마음이었다면 당연히 손절하고 싶겠죠. 그냥 손절할 수뿐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심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전문가의 입장이고 투자자문의 이제 수장으로서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은 팔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현금 있으면 매수하세요. 팔지 마. 안 돼. 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걸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엔고 시대, 이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방편이고 강론이지, 전체적인 것은 블랙시트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들어가느냐의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또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생기겠죠. 뭐 올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바둑에서 복기를 하듯이 꼭 한 번은 되새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봅시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엔고 시대입니다. 근데 엔고가 왜 왔냐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상대적인 거죠.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이 달러와 파운드와 엔화 등등이잖아요. 그렇다면 파운드가 약세가 되니 당연히 상대 쪽에 뭘 우리가 강하게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자금의 흐름이 엔고 쪽으로 이제 갔던 것이고, 이제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상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엔화가 과연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올 거냐, 또는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취할 것이냐, 또는 약세로 돌아설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우리가 주변 여건들을 보지 않으면은
답을 낼 수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시고 계실 텐데 일본은 분명히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미국이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7월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요. 연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눈치를 보고 있던 엔화가 눈치를 보고 있던 것은 미달러하고 금리 아닙니까? 그럼 연기된다면 얘들은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엔고를 막고 싶겠죠. 약세로 돌리고 싶겠죠. 왜냐하면 수출주한테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영향이 있고 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인하 가능성이 있다. 또는 그 경기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2003년도 이후에 두 번의 부양책을 펼치는데 그때마다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요. 강세였다가.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쓰고 싶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다면 이제 시기상으로 언제냐가 중요한데 시기상으로 본다면은 7월 말에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아마 그때가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분명히 이제 환율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제 좀 강론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왔죠. 지난번보다는. 그럼 환율만 놓고 본다면은 변동성 안에 놓여 있게 돼요. 그래서 환율만 가지고 엔고가 계속되어서 수출주가 좋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생각은 지금은 가지시면 안 된다. 왜냐? 7월 말에 만약에 부양책을 펼친다면 7월 내내 그 주가는 그 이전에 움직이잖아요. 그럼 7월 내내 엔화 약세 가능성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엔고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던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실적이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지만 엔고를 어느 정도 혜택을 받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엔고 부분에 올라간 게 예를 들어 뭐 5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갉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엔고만 본다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환율을 우선순위에 두고 환율로 주가를 바라봐야지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7월 달에는 고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수익 났던 거 다시 레베트해야 되고 오히려 손실 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중국 지표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번에 본다면은 실적 시즌에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섹터가 괜찮으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7월 달에도 환율 상관없이 저는 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지수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베노믹스로 계속 그 엔화를 약세를 시키다가 네. 4년 동안 노력했는데 그 뭐 4시간 만에 다시 원상 회복됐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란 말이죠. 네. 그로 인해서 뭐 다시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네. 김상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7월 말에 어떻게 변화가 올지 그렇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에 대해서 뭐 야정고 대표님도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예, 같은 의견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엔고가 된다고 해서 국내 시장의 어떤 기업체들, 경쟁업체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모든 주가는 대외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기업이 외부적인, 즉 이번에 브렉시트라든지 예전에 보면 스페인 사태라든지 뭐 이태리 사태라든지 그런 것은 결정적인 원인을 작용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보이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김상호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자리는 다 찾아왔어요. 제자리는 찾아왔어요. 타이밍은 단기적인 타이밍은 잘 잡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때 현금 들고 있었던 분은 몇 명이고 그런 부분이 반등 나왔을 때 금거 제대로 오니까 휙 하는 것 정도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다 현금을 들고 2차선에서 다 현금하고 보통 자동차 워시액이라고 하죠.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워시액의 90%는 문제는 여기서 독성 물질인 우리가 흥분해서 안 메탄올을 된다는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제조사들은 차량 바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합니다만 저희 취재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워시액을 뿌릴 때마다 메탄올이 이 차 안으로 들어온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도에 엔화가 메탄올의 독성 때문에 유럽에서는 에탄올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물론 관련 그것도 규정이 전혀 없는 엔저로 상태입니다. 인해서
메탄올 워시액 그렇다면 운전자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그거예요. 김종훈 기자의 생생리포트 말한 대로 안전자산 중에 하나란 말이죠. 워시액을 차 앞유리에 영국 탈퇴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유로화가 깨져나가니까 유로화보다는 이쪽으로 더 세게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계속 엔저가 진행이 될 것이냐, 엔고가 한다면 97엔에서 98엔은 이미 봤기 때문에 터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어선으로 놓고 애들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보시면 98엔에서 이제 103엔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엔저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저로 다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선진국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더 여기서 본다면 이제 N 차트 한번 올려주실래? 그래요. 저 보시는 것처럼 NY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NY 강세가 진행됐던 게 이제 2007년부터입니다. 2007년부터. 2007년도라면은 우리나라가 첫 번째 지수 2000에 도달했을 때예요.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엔화의 상태를 본다면은 100엔대에서 120엔대 박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500에서 2000까지 가는 기염을 하더라도 엔화의 변동으로 본다면 엔화는 저때 상황으로 본다면 엔저 상황인데 우리나라 주가는 200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엔화의 상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는 엔화와 우리 상태는 그렇게 크게 결부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마치 이번에 영국의 탈퇴라든지 스페인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우리나라는 그냥 이슈가 나오면은 순간적인 그거 이슈에 적용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원으로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이 미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금방 다시 사그라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거를 그러니까 아까 김상호 대표가 말씀 진짜 잘했는데 달변가가 됐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환율을 신경을 쓰다 보면은 종목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엔고다 어쩌고 계속 떠들어댈 겁니다. 블랙시트 갖고만 해도 지금 일주일 내내 떠들고서 뭐 난리 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도표로 보는 거는 뭐 완성차 부분이 괜찮을 것이다. 전기전자 쪽에서는 뭐 삼성전기, 여행, 항공, 카지노 뭐 해서 뭐 대한항공이 괜찮다, 아시아나항공이 괜찮다. 이 부분은 엔화하고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경쟁 업체니까 일본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슈는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예요. 뭐 결제를 엔화로 할 수도 있고 달러로 할 수도 있고 위안화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엔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엔고인데 그러면 엔고 관련주 우리나라가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테마 다 하면은 진짜 머리 뻐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겠다. 옛날에도 블랙시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냥 지금 상태에서 2000선은 위험한 수위니까 그냥 한 발 물러서 있는 거고 블랙시트가 떨어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100포인트씩 떨어지면 일주일이면 500포인트 떨어지고 2주면 1000포인트 떨어지고 한 달이면 2000 떨어지는데 그럼 대한민국 뭐 상패당해? 말 되지선 소리지.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방법이 있는 거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에버리지 3개월 편차는 200포인트입니다. 3개월에 200포인트 정도의 지금 편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그중에 50%가 움직였으면 나머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옆으로 기어다니든지 반등해서 다시 자리 잡든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다시 2000선에 근접할수록 흥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긴 대한민국 시장이고 그리고 7월달 되면 이제 실적 시즌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연결로 해서 복잡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7월 말에 금융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를 이제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정훈 대표님께서도 그렇다면 그 시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관점이실지 한번 여쭤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국 탈퇴가 포커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유럽이 그게 안 나왔어도 어차피 한 번은 갔다 오는데 단지 이것을 한 달 내내 가야 되는데 하루에 가버리니까 나머지 갈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와야 돼 다시. 원상복귀.
야, 시간이 이게 한 20일 걸려갔는데 하루 만에 갔으니까 나머지 19일은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서 다시 재정비 하는 거거든요. 재정비를 하면서 이제 움직일 거라고 얘네들이. 그럼 움직이는데 문제는 지난 시간하고 맨 앞에 시간에서도 말했지만 앨런 의장의 발언은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가 정상화된 거잖아요. 그죠? 정상화된 거란 말이에요. 다 주가가 제자리로 왔으니까.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3주 전에 블랙시트가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 앨런 의장이 한 말.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 세계의 경제가 위험성에 빠질 수 있으므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그러면 지금 제자리로 왔으면 경제 상황이 전혀 고려가 된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은 앨런이 선택은 하나예요. 이 영국 때문에 아주 작살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버티고 있네? 단단하나 보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할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그거예요. 앨런 의장의 언어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금리를 인상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직격탄이 가냐 안 가냐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이제 부동산지 이제서예요. 이제서야 이제 보증담보대출 뭐 서울 수도권은 9억 이상은 안 해주고 지방은 3억 이상은 안 해주겠다. 이거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 가계부채 부분은 이제 제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나간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만기연장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앨런 의장이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중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는 대한민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뭐 미국의 금리가 가장 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 자금 중에서 미국이 제로금리였잖아요 그동안. 그죠?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는 3%대 있거든요. 2, 3년 전에. 지금 막 1%대까지 떨어졌지만 2.5%, 2.7%, 3%대였단 말이에요. 4, 5년 전에. 그러니까 거기서 0%에 가져와서 여기다 투자하면은 3%가 남는데 장사하기 좋지. 그래서 여기서 갖다 놨는데 저쪽에서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털어야지. 털어야 되는데 어떻게 털 것이냐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주식이 막 때려도 안 깨지고. 근데 이걸 지금 이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 이게 브릭스 있잖아요, 브릭스. 네네. 브릭스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한 방에 빵 가서 63 빌딩에서 한 번에 떨어뜨려 죽인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이렇게 떨어뜨렸거든. 즉 쉽게 말하면 계단하라 그랬다는 뜻이에요. 2011년도에 앞으로 대한민국 증시는 계단 하락할 거라 그랬거든요. 지속적으로 위기가 또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그 계단 하락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돌림방이에요. 돌아오면서 두들겨 패는 거야. 이놈 올렸다가 또 거세게 또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맞으면 이빨 왕창 나가고 임플란트에다가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뭐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는 전반적인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기업의 실적이 살아가려면은 일단 내수 소비라든 이런 전체적인 조건이 다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돈만 있으면 간다. 기업이 망해가는데 뭘 돈이야 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엔고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대표님께 잠시 네.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그 7월 이후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고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7월 이제 오늘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7월 한 달간은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익 내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거기서 뭘 먹으려고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N 달러 또는 뭐 N 파운드와 이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서는 전략을 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전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N 달러 환율, N 파운드 환율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N은 강세 계속 나오잖아. 먹을 게 있겠네?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수익 내기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뭘 보는 게 더 유리하냐면 원엔 환율을 보세요. 원엔 환율을 보시게 되면 원엔 환율이요? 네. 이게
10.25원에서 11.75원, 무려 10%, 환율이 10%면은 우리 야정권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해요. 주가의 10%랑은 차이가 안 될 정도로, 대비가 안 될 정도로 대단히 큰 폭이죠.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근데 그게 주가가 반등하는 이 구간에도 3일 동안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와 엔화를 비교하는 거예요. 원화와 엔화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벌써 7월 달에 일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 그 기대감이 일본에 좋은 거죠. 일본 주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먹으려고 들어간다면은 오히려 변동성하에 놓여서 손실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서부터는 원의 환율을 7월 달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본은 이거를 지금 안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생산이 괜찮은 반면에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광고음 생산이 전월 대비 2.3% 일본 감소를 해요. 또 소매 판매도 1.9%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늦어지고 자국은 지금 산업 생산과 서비스 생산이 좋지는 못하면 당연히 정부 정책자, 특히나 아베는 당연히 부양책을 쓰고 싶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써가지고 N을 돌려놨으니까, 약세로 돌려놨으니까 제일 쉬운 걸 또 만지작거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정위에서, 일본 금정위에서, 일본은행 금정위에서 그걸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하겠지? 또 립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본의 재무장관이라는 자가 나와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월 한 달간은 당연히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7월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은 이 N화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또 경기 부양책을 일으키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안 하더라도 얘기지. 안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반대하는 의견이신가요? 아니, 그러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N고가 될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블랙시트라는 부분은 어쨌든 또 한 번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하반기에. 그렇다면 파운드와는 또 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당연히 또 달러나 엔화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강세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가지고 뭔가 좀 해보시겠다 한다면 7월 달이 아니라 8월 이후에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단기적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N고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분명히 있죠. 예. 이전에 우리가 4, 5, 6월 달에 보여줬듯이 그 가능성이 하반기에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치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이 빠지더라도 확 빠지진 않겠죠. 일부 빠졌다가 변동성을 주고서는 또 들어오든 아니면 정체가 되든 그러면은 N고의 가능성, N고의 어떤 그 흐름은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야정군 대표님도 뭐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뭔 얘기? 다시 또 N고의 흐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N고로 다시 가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N고로 가려면 일단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N고로 간다는 것은 주가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N고로 다시 돌아간다. 이 얘기는 주가가 안 좋다. 이 얘기예요. 투기자산인 주식하고 엔화는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N고로 가겠다. 그걸 예측했다. 그럼 주식하면 안 되지. 결론이 그러잖아. 또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네네네. 때 N고로 간다 또는 달러의 강세로 간다면은 그거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신흥국 같은 약세예요. 신흥국 환율이 막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 1,400원, 1,500원 막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주가 반토막 난다니까. 반토막까지도 얘기를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평균 에버리지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1,000원대잖아요. 그죠? 네네. 1,000원, 1,1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가만히 해봐. 우리나라가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수 1,000이었죠. 네. 그때 환율이 얼마일 것 이 같아요? 부분에 또 김상호 대표님께서 잘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니 2000년도에 우리나라 지수 1,000이었잖아요. 94년도에도 1,000이었고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일까요? 1달러가. 글쎄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900원, 1,000원이었어요. 900원, 1,000원이요. 근데 지금 지수가 2,000이잖아요. 그럼 얼마로 떨어져야 돼요, 환율이? 정답을 좀 맞춰야 되는 건가요? 공부 안 했구만. 말씀께서 이어가시죠. 그러면은 네. 얼핏 생각하면 주가가 2배로 이상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500원, 1,000원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지수가 2000선에서도 환율은 지수 1001대의 환율과 동일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에버리지가 커졌었지만 시장 자체의 그 한국과 미국 간의 환율은 거의 고정하다시피 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네가 어딜 가든 너하고 나하고는 항상 1대 1000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좀 또 음모론이라고 또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공부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005년도죠. 2005년, 6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1400 돌파하고 1500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2006년도에 확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2006년도 거 한번 보시면은 2006년도에 1500에서 1200, 400, 500에서 있다가 딱 1700으로 뛰어요. 아니 2000으로.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요때 미국의 주가가 14,000이에요. 12,400. 그러니까 1대 10이죠. 우리나라 주가가 12,000, 3,000, 4,000, 1,400일 때 미국이 1,200선 정도에서 1,300선에 대기 중이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 한국이 쫙 뛰어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1대 10의 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1대 10의 범위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기서 74조 원을 매도합니다. 그거를 2006년, 2007년도 올라갈 때 그 엠모 누구라면 말을 못해. 미래소년 코난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펀드 열풍 불어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뜬 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그때 들어간 사람은 다 깡통차 죽었잖아.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깡통차에서 나를 죽였는데 그 회사에 또 가서 펀드 들고 있어. 재밌지. 때리는데 또 때렸는데. 그럼 그런 상황이 다시 또 되풀이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1년도 이후로 대한민국 주가가 2,000선에서 1,800 레버리지를 그릴 때 2011년도에 미국 주가는 얼마예요? 12,000, 3,0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범위를 넘어놨잖아요. 그죠? 12,000이고 여기는 2,000이야. 만 범위를 이게 1대 10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일단 한국 벗어난 지역이 먼저 이탈한 구역이 스탑이 걸려요. 왜? 얘가 올라올 때까지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2011년에 지수 2,200 딱 찍었는데 다들 3,000 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미국하고의 범위가 미국은 3,000, 한국이 3,000이고 미국이 12,000이면 1대 4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하고 봤을 때 환율 차이로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얼마로 떨어져서 대형자격전이 나가야 되면 이 우리나라가 3,000이 가고 미국이 12,000에서 대기하려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450원 정도 돼야 됩니다. 조건이. 근데 1,000원에서 놀고 있는 상황에서 1대 4로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은 다 멈추는 거예요. 정렬, 스톱, 브레이크 걸어. 왜? 미국 내가 갈 때까지 좀 기다려.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국은 계속 횡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12,000에서 18,000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밸런스가 맞아진 거잖아요. 1대 10으로 다시. 그런데 2011년부터 뭐 미국이 가니까 우리가 3,000 간에 4,000 간에 국제 자금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국제 자금 규모의 움직임을 공부했다면은 이거를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절대로 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좀 투자 전략 그리고 또 뭐 최선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종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지켜보십니까? 이번 7월 달이 이제 네. 2분기 실적 발표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슈가 되는 게 삼성전자란 말이죠. 삼성전자 막 띄웁니다. 지난번에 첫째 시간인가 말을 했어요. 삼성전자 띄울 것이다. 왜? 자사주 11조 원 11조 중에 지금 7조 원 썼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4조 원 진행 중에서 절반 이상 따서 2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끝납니다. 7월 말부로 9조 원이 끝나고 이제 나머지 2조 원이 이제 8, 9, 10에 들어가요.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삼성전자 차트 좀 띄워주실래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120만 원 선에서 상상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S6 이런 거 발표할 때 어디로 띄웠냐면 140, 50으로 띄웁니다. 지금 최근 2012년부터의 공통점. 자사주 방어선이 120 라인 쪽에서 붙여서 그다음 뛰어나가는 순간이 어디냐면 이제 140, 50 부분에서
호재가 터져요, 대부분. 이번에 호재는 뭐냐면은, 네, 2분기 실적이 좋다. 7조 4천억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레포트가 또 좋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뭐 180만 원 가네, 200만 원 가네. 안 가기만 해봐.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작전을 친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120만 원 선에서 자사주가 이게 3조 원이 2, 3조 원이 들어오는 걸 아는데 거기다 두들겨 120에서 두들겨 패겠어요? 아니면 얘를 살금살금 끌고 올라가가지고 140에서 패겠어요? 나 같아도 140에서 패. 왜? 땡겨 올려놓으면 계속 자사주는 종가, 전일 종가로 들어오거든요. 계속 방어선이. 아마 내일도 보시면 한 2만 주 정도 돼 있을 거예요. 오늘 종가에. 그러면 저걸 끌어올려놓고 저기서 흔들면서 패버리면은 얘네들 평균 단가 한 135 걸린다고. 그럼 얘네들은 한 10% 이상 수익 남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11조는 막 하면서 120에 내려올 때만 사도 되는데 끝까지 쫓아 올라가면서 사거든, 저게. 왜? 기간 안에 완료를 해야 되니까. 그 외국인들은 그걸 아는 상태에서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거기다 푸싱하면서 다 패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몰랐겠느냐. 자금 집행되는 걸. 알았다면은 나 같아도 내가 삼성 관련자라면 내가 사놨을 텐데. 아, 이거 한 20% 먹을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그래 놓고 또 재료는 나왔죠.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한 상태지만 증권사에서 지금 다 나오는 말이 뭐 7조 원이냐 8조 원이냐 바람이란 바람 다 불고 있어 또. 뭐 아니면은 말고? 그럼 그거 믿고 쫓아간 개인 투자가들은 본인 책임이 뭐 있어. 대한민국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고려를 했을 때 어차피 이거는 이번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예요. 실적 네네. 발표하고 꺾이면은 알아서 간다고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밑으로 때리면서 밀면서 애들이 나머지 돈 때릴 거란 말인데 왜? 아 2만 주씩 꼬박꼬박 대놓는데 그거 안 때리겠어. 나 같아도 때리지. 근데 지금은 아니지. 140, 50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릴 걸. 다음 주에. 그래놓고 실적 발표하고 탁 밀리나 보셔야 돼요. 밀리면 이제 내려가면서 때리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방송하고 있죠? 저희가 벌써 지금 7번째 시간이죠. 벌써 7번째. 네, 그렇습니다. 많이 됐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달째 접어드네요. 그러면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점을 느끼셨죠? 7번 하고. 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나시면 이번 주말에 뭐 비 온다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그장 프로를 1회서부터 7회까지 계속 한번 돌려봐 보세요. 그거 보신 분한테 뭐 돌려봐 보세요. 특별한 뭐 상품이라도 준비해야 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상품은 이 광고 나가야 돼요. 7월 23일로 봅시다. 제일 좋은 거는 수익 아니겠습니까, 종목. 네. 어떤 느낌이, 어떤 게 여러분한테 도움 될 건 딱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보면, 제가 이야기할 때 매수를 하시고, 야정문 대표 얘기할 때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거 대박인데 보니까. 그럼 뭐 조화가 환상적으로 제가 맞아떨어지는 삼성전자 건가요? 네. 엄청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매수에 관련해서. 근데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뭐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셨고. 그러면은 바로 뭐 매수해서 수익 나고 매도해서 적정한 시점에서 매도하고 팔고 나오고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 나온 김에 투자자 이번에 장사 잘했다며. 네, 지금 야정근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상우 대표님도 그럼 바로 얘기를 이어가 주시죠.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눈앞에 왔습니다. 네네. 턴어라운드 종목들 어떤 것들에 주목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백전백패죠. 내용이 있어야 되고 내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는 그게 약하다면 정말 저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어느 흐름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맞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개인적으로 강연에 가서 만나거나 또는 뭐 찾아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면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길러셔야 될 것은 뭐냐? 나랑 가장 맞는 전문가가 누구냐? 이걸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눈을, 내공을 기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수익이 되는 거고, 그게 잘못하면 손실 나는 거죠. 잘못 만나면 인생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사람이 다 똑같겠어요? 다 틀리지. 성향이 다 틀리고.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저게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뭐 라면이 좋고 어떤 사람 빵이 좋고 나는 빵 평생 안 먹어. 밥만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 중에 그걸 맞춰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 뭐 100번 이야기해도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제가 보는 바는 쭉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고 들어가고 팔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 신전은 제가 말씀드렸죠. 블랙시트 이야기할 때 일주일만 지나면 이번 주만 바로 이번 주만 되면 실적으로 바로 돌아서요. 언제 블랙시트가 있었는데 봐보세요. 지금 뭐 없어요. 주가 올라와 보니까 쏙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으로 확 돌아서 버리죠. 자, 이제 다음 주 내내 삼성전자 실적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점이 나오겠죠. 팔아먹고 싶어 하는 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바는 전체 산업 생산 한번 봅시다. 그럼 5월 산업 생산이 1.7% 증가를 했어요. 아까 일본은 광업 생산이 안 좋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15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그럼 뭐냐면 전반적으로 뭔가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뭘 고를 거냐라고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봤더니 반도체가 9.9% 증가, 자동차가 3.7% 증가, 보건복지가 2.0% 증가를 해요. 반면에 통신장비, 방송장비 쪽은 11% 감소를 합니다. 섬유 제품도 2.5% 감소를 해요.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센 쪽에 당연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반도체 쪽의 실적이 괜찮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2분기 실적 시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예. 보통 5일 전후인데 이번에는 7, 8일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항상 둘째 주에 있어. 삼성전자 주황색이 삼성전자의 실적이에요. 삼성전자는 계속 좋습니다. 4월, 5월 계단식으로 또 6월 달, 7월 달 하반기에도 좋을 것으로 나와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근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봤더니 한 달 내내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실적 쏠림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최저 뭐 7조 1000억, 2000억에서 최고 거의 8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7조 4천억 내지 5천억 정도예요. 이게 시장 컨센서스 5월 달보다 거의 4, 5천억이 증가를 해요. 겨우 7조가 될 거라는 데에서 지금 한 달 만에 훅 증가를 합니다. 이게 환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환율을 다룬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환율 변동폭만 가지고 먹고 들어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거품이 있으니 그 부분은 변동성에 다시 노출이 돼버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삼성전자가 가느냐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삼성전자 가다가 한번 한 자리 꺾이겠죠. 아니면 횡보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죠. 이 시간에 그걸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보느냐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 그러니까 환율은 일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환율만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죠. 실적이죠. 그럼 뭐가 가장 기본이 되냐? 3낸드 플래시예요. 이게 이때까지는 2000년도 올해까지도 사실 투자예요. 3년, 4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수익이 안 나요. 우리는 와 3낸드 삼성이 대단한 거 아니야 했는데 대단하긴 한데 세계 최고예요. 근데도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게 올 하반기서부터 턴어라운드 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와요. 그리고 내년에 이어갈 것이라고. 투자를 했던 것이 하반기가 되면 이제 실적이 나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3낸드라는 게 3차원 낸드 플래시인데 그게 48단까지 지금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은 세계 유일하게 삼성전자뿐이 없어요. SK 하이닉스조차도 그걸 못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고 중국이 아무리 발에 땀이 나도록 쫓아오더라도 3년 내지 5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2007년도, 8년도 최소한 1, 2년 동안은 이것 가지고 삼성전자에 캐시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애플이 지금 애플의 스마트폰 혹시 애플이신가요? 보면은 액정이 LCD예요.
근데 삼성은 OLED죠. 애플이 OLED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OLED 그 패널의 98%를 어디서 공급을 하냐면은 삼성에서 공급을 해요. 아, 무려 98%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일본 또는 뭐 중국에서 하겠다 그러지만 그 또한 수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삼성전자는 한 번 더 전고점을 치고 나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저도 뭐 야정권 대표님께서도 여기 덧붙이실 부분이 또 혹시 있을까요? 뭐 더 나간다 그래도 먹을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혹시 이외 뭐 종목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하실 부분은 없고요. 삼성전자 외에는 뭐 크게 말할 거 없는데 삼성전자는 참 기분 다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서 핵심이란 말이죠. 200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00조 정도에서 그러니까 거의 18%, 19%를 차지하는 거죠. 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얘가 뭐 다 해먹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얘를 통해서 주변에 이제 다 이렇게 파생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7조 4천억 정도 예상을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에서는 7조 4천억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김상호 대표가 말한 대로 3D 낸드 브러시하고 낸드 플래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OLED요? 네. OLED하고 부분이 앞으로 실적에 얼마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항상 제가 우리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2, 3년 전부터 계속 그 위기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위기 경영. 그래서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명퇴한 걸로 알아요. 몇천 명 이렇게 명퇴하고 이렇게 끊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매출액의 증가하고 영업이익의 증가를 봤을 때 정상적인 비례치가 나오느냐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상만 한 2,000명 자르면은 거기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랑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몇백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지.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을 봤을 때 이번에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은 50조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 7조 1천억이다. 순이익은 5조 6천억 정도 예상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 부분에서 진짜 저거 영업이익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은 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 모가지 잘라놓고는 거기다 이렇게 그 비용이 들 나간 거니까. 실제 뭐 실적이 더 반영됐다기보다는 인력을 감축시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란 말씀이시죠. 일단 먹는 것부터 들 나가잖아. 그리고 밥값도 들 나가고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것도 안 나갈 거고 그죠? 복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얼만큼 감소폭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 그게 그 감소폭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비례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전년 그 전분기 매출액하고 올해 매출액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대폭 상승했다. 그럼 어디선가 뭔가 지출이 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1억 원어치 팔고 올해가 1억 1,000원어치 팔았어. 근데 1억 원 팔 때는 내가 영업이익이 500만 원이었고 1억 1,000원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2천만 원이었어. 그러면 비용이 어디선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늘었어 라고 보시는 것보다 이게 진짜 그러려면은 비율적으로 봐서 4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든 직원이랑 모든 걸 봤을 때 그 비용만큼 올라간다면 최소한 영업이익이 4배로 늘어난다 한다면 매출액도 최소한 15%에서 20% 늘어났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로 상승폭이 미미한 반면에 영업이익이 10% 이상 편차나 15% 이상 편차가 발생했을 때는 비용 부분에서 축소됐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컵 쓰다가 머그컵 갖다 써. 이거. 삼성전자 인구가 몇 명인데 종이컵 하루에 2개씩만 아껴도 물론 그건 얼마 안 돼요. 회사 전체 이미지로.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짜잘한 부분에서 하고 명퇴시키고 직원 내보내고 하는 인력 감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축소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여기에 차고 들어갔을 때 실질적인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야정군 대표님께서는 뭐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가볍게 살펴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저희가 거장의 대화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신엔고 시대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거장과 함께하는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평소보다는 시간이 좀 충분한 편입니다. 김상호 대표님. 오늘 좀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 네. 이 정도는 뭐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예요. 7월달 이제 8월 한 중순까지 실적이 이제 나오면 철저하게 종목들이 양분화가 될 거예요.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좋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먹고 사는 부품사들이 1, 2차 밴드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반도체 부품 쪽 또는 OLED 부품 이쪽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장이 안 좋은데도 작년 같은 경우에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따블이 갑니다. 그리고 바닥 대비하면은 3배, 4배 올라요. 그게 OLED 부품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스마트폰은 그냥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만 조금만 이렇게 연결해 보면 또 과부하 상태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럼 그 부품주들은 당연히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을 테고, 그럼 부품주들은 실적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연결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실적이 좋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거들떠 보지 않는 게 좋겠죠. 종목들은 많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거, 가장 제가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면 올 한 해, 이거는 올 한 해 아니라 2, 3년 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복합, 융합형 종목. 그냥 그거 하면 저를 그냥 떠올리세요. 왜? 제가 계속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거니까. 그걸로 계속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어드릴 거니까.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웃기냐. 그러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게 봤어요. 근데 얘들이 그나마,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못 찾고 있었죠. 삼성전자가. 근데 바뀌어요. 삼성전자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이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일단은, 향후 시장에서 본다면 2014년 대비 2020년이 4배 정도 성장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를 보고 들어오는 게 어디냐면은 자동차, 전장, 여기 이제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제 연두색으로 나오는 게, 뒤쪽에 보시는 게 성장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금액 자체가 4배 이상 증가할 테고, 그러니까 저건 이제 삼성전자에서 낸 게 아니라 글로벌 업체에서 낸 거예요. 그렇다면 그 IoT에서 가장 많이 쓰일 곳, 그 사물 인터넷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일 곳이 바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늦었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얘들이 잘하는 걸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M&A를 우리 시장에서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해냅니다. 근데 M&A 하는 것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다 전장 부품 쪽이에요. 14년 5월이죠. 그러니까 레이저, 다음에 그 다음 배터리 수명 연장 기술, 차량 간 무선 통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을 M&A를 했어요, 벌써.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이거 다 뭐냐면 자동차 전장 부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올해는 전혀 수익이 없어요. 2, 3년 전에 낸드 플래시 투자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것들이 내년까지 투자가 될 공산이 크고, 이게 향후 삼성의 먹거리가 될 공산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는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투자지만. 그렇다면 정말 찾지 못했던 어떤 미래의 성장성을 겨우 이제 찾아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면 IoT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먼저 갈까요? 관련 부품주가 먼저 갈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제가 OLED 할 때 말씀드렸죠. OLED 하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갈까요? 아니면 그 부품주들이 먼저 갈까요? 부품주들이 당연히 먼저 가는 거죠. IoT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품주들이 뭐가 있느냐?
쭉 지켜보시고 그 관련 주식들은 추후에 제가 공개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저는 지수 아무 상관없어요. 앞으로도 지수 가지고 뭘 먹고 살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6년째예요. 6년째 1800에서 2000포인트, 200포인트 내에 갇혀 있습니다. 지수만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었죠.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2, 3년 동안. 그러면 지수 대비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략한다? 못 찾죠. 지수가 꺾여 있는데 못 가는데 뭐 종목에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종목들은 더블 치는 종목, 2, 3년 안에 10배 친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 못할 것 같으세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IoT 종목 부품주들 분명히 갑니다. 전장 부품주들 갑니다. OLED 아직까지 갈 거 더 있어요. 그런 쪽으로 계속,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화학과 전자의 융합. 또 제약도 바이오와 테크놀로지의 융합. 이런 것들이 계속 융합 사업에서 먹을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2, 3년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2, 3년 전에 그랬듯 향후 2, 3년 동안에 5배, 10배 가는 종목들이 거기서 나와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이어 2분기 실적 발표 한 같이 3년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년치 투자 전략 같아. 네, 그러면 야정구 대표님께서 다음 주 투자 전략 바로 또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다음 주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와요. 실적 발표 나오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 발표 나오고 그 가격 아래로 깨지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실적 발표 나오고 타고 넘어가면 그 가격 이상만 유지하면은 추가적인 뭐 3분기도 노려볼 수 있겠다 하는 거지만, 실적 뭐든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7조 이건 소문이에요 지금. 소문에 파서 근데 파서 뉴스가 딱 틀려서 7조 3천 나왔어. 그리고 쫙 밀렸어. 그럼 끝난 거야.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종이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환적으로 본다면은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계속 종목별로 실적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등락폭들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반 이후로 가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하고, 여기 다음 주 전략까지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블랙시스는 다 사라질 거고, 실적 발표가 다 뒤엎을 거고, 그다음에 뭐 또 바람 불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람에 너무 귀 빨랑빨랑거리고 드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뭐 유난히 더 시청자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 되신 건가요? 네? 네. 마무리 되신 그 건가요? 실적 발표에서 그 실적이 나온 그 하루 이틀 전에는 거기서 몇 프로 더 먹으려고 덤비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다음 주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다음 주에 단기 고점이 나오겠죠.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당연히 고점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지금 그 오른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일주일 만에 뭐 장난 아니게 나왔죠.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다음 주에 조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 항상 거꾸로 하시잖아요. 그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네. 또는 다 손절해놓고서는 인제 살까? 인제 사시면 안 되죠. 조정 받을 때 되고. 그럼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까지 나눠봤습니다. 금요일 밤 치열한 토론으로 채워진 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두 거장과 함께 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